지난 주말 또 휴일에 7차 핵실험하는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북한이 핵실험은 일단 하지 않았고 어제 서해 쪽으로 방사포를 5발 발사했습니다. 네, 비서국 회의를 주재한 김정은 위원장은 간부들의 비혁명적인 행위에 강도 높게 투쟁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강을 다잡았는데요. 이런 발언 어떤 의도가 있는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 방사포라는 것이 과거부터 이제 북한이 우리 쪽 수도권으로 쏘면 아파트 같은 거 집중 타격할 수 있다라고 했었던 그 무기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제 방사포를 쏜 것은 뭐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방사포 우리가 통상 장사정포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아마 90년대를 기억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계실 거예요. 그때 네. 북한 대표가 서울 불바다 발언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우리 사회가 굉장히 긴장을 하고 일부 사재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네. 그 장사정포가 바로 어제 북한이 발사한 방사포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아마 최근에 북한이 방사포 발사했다라는 그 얘기와 좀 이 헛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북한이 네. 2019년 이후에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게 초대형 방사포입니다. 그건 기존에 북한이 가지고 있었던 방사포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네. 그냥 말만 방사포지 이건 탄도미사일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거리도 길고 구경도 크고 위력도 크고요. 근데 이제 어제 발사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구경이 대략 300mm 미만, 대략 240mm 미만의 방사포를 5발을 쏜 걸로 이제 궤적을 합참해서 파악을 한 거거든요.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난 5일이었죠.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8발을 4군데서 쐈거든요. 그렇죠. 거기 이제 KN-23, 24, 25 이런 우리를 겨냥한 단거리 미사일을 쐈는데 우리 정부가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미국과 함께 우리도 8발을 우리 에이테크임스 8발을 한국군 7발, 미군 1발 그렇게 해서 이제 새벽 시간에 아주 짧은 시간에 대응 사격을 했고요. 또 한미 전투기들이 공중에서 연합 연습을 하면서 시위를 또 했거든요. 네. 아마 그런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북한도 뭔가 조치를 아마 해야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수위는 좀 낮춰서 네. 이 저강도로 무력 시위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올해 도발의 행태를 보면 예측이 좀 불가능하다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사일 도발 강도를 높여오다가 북한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 하고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엔 또 방사포 도발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굉장히 김정은 위원장이 계산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지난 1월 달입니까? 북한이 정치국 회의를 열었고 거기에서 이제 4년 전에 결정했던 핵 미사일 모라토리움 파기를 예고를 했고 네. 실제 3월 달에 ICBM 발사를 하면서 파기를 했고요. 나머지 하나 핵실험입니다. 예. 그런데 뭐 4년 전에 모라토리움 발표하면서 폭파 쇼를 벌였던 풍계리 핵실험장을 복구하기 시작했고 그거 복구하는 과정들 위성이 다 보고 있는 거 알면서 다 노출시키고 있거든요. 네. 자, 우리는 이렇게 핵실험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준비가 끝났고 이제 시기만 남아있다. 이걸 그냥 다 노출시키면서 국제사회를 긴장시키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지난 주말 사이에 혹시 하지 않겠나라는 예. 생각을 생각을 했지만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오히려 방사포로 쐈단 말이죠. 금년 들어서 18번, 지난 5일까지 18번. 이제 이번에 뭐 저강도지만 이것까지 포함한다면 19번째 무력 시위를 한 겁니다. 그런데 핵실험의 카드는 아직은 남겨두고 있거든요. 네. 이게 북한이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물론 그 필요라고 하는 것은 군사적 필요도 있고 정치적 필요도 있습니다. 군사적 필요는 김정은이 이미 예고했던 대로 5대 국방 과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무기들을 금년에 18번 뭐 여러 무기들을 다양하게 쐈거든요. 네. 그런 필요들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그거는 핵실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과업 속에 이 전술핵이라든지 또는 다탄도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예. 핵실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 그게 그렇게 급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핵실험의 카드는 만지작거리고 계속 보여주면서 긴장을 시키고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수위를 조절하는 그런 행보니까 사실은 저도 굉장히 헷갈리고 예. 이게 다음에 뭘 할지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예.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가장 강한 내보일 수 있는 강한 카드를 손에 일단 잡고 있을 수 있는 네. 그런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방사포 쏜 다음에 합참이 한 10시간쯤 지나서 공지를 했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윤 대통령 출근길에 기자들이 영화 관람한 일정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또 질문도 했거든요. 왜 이렇게 늦게 발표를 한 것이라고 보셨습니까? 합참에서 설명한 바로는 북한이 만약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면 아마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발표를 했을 겁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발사는 탄도미사일이 아니고 사거리가 뭐 한 30km, 길면 한 60km, 사거리가 짧고 고도가 짧고 그리고 이제 방사포는 기본적으로 유도 기능이 없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지고요. 좀 넓은 지역 표적을 타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그 방사포라는 게 발사관에 들어 있어 가지고 여러 발을 동시에 쏴야 위력이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딱 3시간 동안 5발을 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상당히 뭐 계산적인 그런 것이라고 생각도 되는데 아마 합참에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일단 이 NSC에서 안보 점검 회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것을 언제 어떻게 발표할 것인가.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보면 탄도미사일이 아닌 경우에는 발표를 안 하거나 예.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아마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대략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발표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대통령 말로는 상응한 탄도미사일은 탄도미사일에 맞게 또 재래식 방사포는 거기에 맞게 우리가 대응을 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북한 내부 분위기도 좀 살펴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비서국 회의를 직접 또 주재를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부들의 비혁명적 행위에 강도 높게 대응을 해야 된다. 여기서 비혁명적 행위라는 게 어떤 건가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아니어서 이해가 잘 안 이제 가더라고요. 예. 특징적인 게요. 전원회의가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예. 근데 또 바로 또 비서국 회의를 열었어요. 예. 이번 전원회의도 보면은요. 전원회의에서 4가지 주제를 다루었는데 그 첫 번째가 조직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네, 네. 그 조직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면서 대대적인 인사 개편을 했어요. 인사 개편의 특징들을 보면 일부 보면 뭐 이 검사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코로나가 아주 극심하게 퍼지면서 이 제대로 기능을 못했다. 이 간부들이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간부들을 질책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번에 이 대대적인 인사 개편을 예. 하게 됐습니다. 이제 비서국 회의를 다시 소집했다는 건 비서들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예. 바뀐 비서들을 다시 모아놓고 이제 다시금 다 잡는 겁니다. 이제 좀 쉽게 말하면 군기를 잡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질문하신 대로 비혁명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 북한은 지속적으로 혁명 과정입니다. 사회주의 혁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사회주의 혁명을 하고 있는데 혁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침과 방침과 이 최고 지도자의 이런 지시와 명령 이런 것에 따르지 않고 뭐 부패하거나 해이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이 싸잡아서 이제 비혁명적인 예. 행위, 뭐 비사회주의 뭐 이런 행위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면서 네.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때로는 처벌도 하고 좌천도 시키고 예. 뭐 이렇게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코로나 상황도 있고 이게 자기 원하는 대로 좀 안 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 안 되는 게 본인 책임이거든요. 본인이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데 밑에 사람들을 막 달달달달 볶으면서 지금 이 기강을 잡는 겁니다. 네. 예. 김정은이 결심하고 도발 중단하고 정말 모든 경제 흐름을 제대로 살리고 하면 해결되는 거거든요. 지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2018년이었죠. 그 남북 정상회담 때 우리 쪽 기업인들이 같이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냉면 먹고 있는 자리에 찾아와서 경협이 왜 이렇게 빨리 안 되냐 이런 취지로 지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라고 말했다는 예. 리선권. 네. 이 사람이 이제 그 대남 문제를 총괄하는 노동당 통일전선 부장에 임명을 했다고 하는데 네. 어떤 뜻으로 봐야 됩니까? 예, 뭐 리선권이 외무상을 했잖아요. 이제 외무상 할 그런 경험과 지식과 경륜을 가진 사람이 아니죠. 예. 그래서 저는 리선권이 외무상에 임명됐을 때 김정은이 외교를 할 마음이 없는 모양이다. 오히려 외교 라인을 다 잡고 군기를 잡는 그런 역할을 리선권에게 맡겼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인사 개편을 하면서 리선권을
외무상에서 이제 통전부장으로 당 통전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제 자리에 이제 간 셈입니다. 이 사람이 뭐 저도 남북 군사회담을 하면서 리선권과 마주 앉아서 예. 회담을 여러 번 해본 경험이 있어요. 실제로는 성격이 어떤가요? 굉장히 강직하고요. 예. 보면 이 목에다 힘을 많이 주시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기업인들이 갔을 때 그 자리에 같이 밥을 먹으면서 예. 남쪽에서 온 손님이면 깍듯하게 예우를 해야죠. 예. 근데 뭐 무슨 보따리를 가지고 왔습니까? 그게 뭐 냉면이 맛있어서 좀 더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 순간에 지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이런 식으로 예. 굉장히 고압적인 행동을 보였단 말이죠. 네. 그거는 우리 기업인들한테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상대방인 그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도 굉장히 질책을 하고 굉장히 고압적인 그런 행동을 보였어요. 근데 이제 이 타이밍에 리선권을 통전부장, 다시 말하면 김영철이 맡고 있었던 통전부장 자리에 리선권을 임명을 했는데 사실 김영철 밑에서 쭉 잔뼈가 굵고 커왔죠, 리선권이. 제가 볼 때는 이번 전원회의 결정서에 보면 대남 관계를 대적 투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대적 투쟁을 앞장서서 할 적임자가 바로 리선권이다. 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리선권은 대적 투쟁도 할 뿐만 아니라 혹시 상황이 전환이 돼서 혹시 대화 상황으로 가더라도 리선권은 대화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활용될 수 있는 인물로 판단을 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최선희는 또 외무성으로 했는데 예, 외무성 제1부상을 예. 했었죠. 외무성 제일부장을 하다가 제1부상을 하다가 예. 이번에 이제 외무상이 됐습니다. 외무상이 된 건데 예, 이 사람도 강경파입니까? 뭐 강경한 그런 그 발언을 많이 했죠. 특히 예. 2018년 미북 정상회담 직전에 최선희가 담화를 발표해가지고 회담이 깨질 뻔한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 예. 있었고요. 또 미북 간의 여러 가지 접촉 과정에서도 상당히 그런 행동을 보였습니다. 물론 최선희가 외교 라인이고요. 평양 외국어 대학을 졸업을 하고 저도 최선희와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직접 제네바에서 예. 사자회담을 하면서 최선희는 당시에 그 통역관, 김계관의 통역관으로 나왔었고 저는 이제 대표단의 실무자로 가서 이제 그 사자회담을 참여를 했었는데 네. 상당히 외교부에서 오랫동안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외교가 뭔지를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외무상으로서는 적임자라고 봅니다. 예. 다만 뭐 최선희가 외무상이 됐다고 그래서 외교 라인이 외교 정책이 뭐 강경하게 된다 또는 온화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결심하고 결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족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제가 볼 땐 지금은 북한이 강대강의 원칙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최선희는 아마 그런 역할을 하리라고 어쨌든 봅니다. 미국 통은 맞잖아요. 그럼요, 굉장히 그렇습니다. 미국과 계속 협상을 했고 그동안 그 대미라인에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예. 지식과 경험으로 보면 뭐 적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센터장님 좀 큰 틀에서 보면요. 북한이 이제 어떻게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궁금한 건데 트럼프 행정부 때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정권 교체된 다음에 그게 이제 막혀 있는 상태였고 남쪽에 대해서 남쪽은 가만히 있어라라는 입장이었고 이제 또 남쪽에 이제 정권이 교체됐다면 그 이후로 계속 도발을 하고 있고 이제는 대적 투쟁하겠다라고 하고 강경파들을 앞세우고 있는데 그럼 이후에 도대체 어떻게 하려는 생각인지 어떤 뭐 행동을 취해 나갈 것으로 보시는지 좀 전망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일단은 내부 통제하는 데 집중을 할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삼중고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 코로나 상황 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죠. 이 상황에서 김정은이 집권 10년이 됐는데 본인의 업적은 드러날 게 별로 없고 유일한 업적이라고 하면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핵실험을 통해서 핵 보유 강국 대열에 올라갔다. 근데 예. 그게 주민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2018년에 대화 모드로 전환한 것은 자기들의 핵 보유 지위는 인정받으면서 제재를 풀기 위해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의 그 성향, 다시 말하면 업적을 부풀리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제재도 풀고 핵 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하려고 했지만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지금 본인이 말했듯이 핵무력을 고도화하기 위한
그런 시도를 계속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 예. 그렇다면 남은 건 핵실험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ICBM을 고도화하고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실제 그 역량을 고도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은 아마 계속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과 미국이 정말 피로감에 지쳐서 북한의 요구를 틀어주도록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예. 거기 우리에게 악재는 뭐냐면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를 돕지 않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북한 편에 서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도 반대를 하고 거부권을 행사를 하고 김정은은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마음 놓고 지금 도발을 하고 있다. 만약에 추가 핵실험을 한다 하더라도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예. 그것이 지금 김정은에게는 자신의 핵미사일 역량을 고도화시키기 위한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아마 계속 해 나갈 것인데 변수는 그겁니다. 북한이 과연 경제적으로 김정은이 얼마나 견뎌낼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제 만약에 북한이 핵시험을 한다면 한국과 미국과 국제사회가 중국과 러시아를 향한 압박도 할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돕는 수위와 이것이 좀 낮아지고 김정은이 어려워진다면 아마 태도를 바꾸어서 2018년과 같이 협상의 장으로 나올 가능성이 저는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적 변화가 어떻게 흘러갈지도 이제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봐서는 역시나 7차 핵실험이 언제쯤 이뤄질까 이 부분을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장마철이 다가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들고 있다도 이게 너무 오래 들고 있으면 또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예, 일단 보면은요 핵실험을 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본인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필요는 있는데 급한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를 택할 거예요. 예. 근데 몇 가지 변수가 있죠. 일단 코로나 상황이 지금 있고요. 또 한 예. 가지는 핵실험에 대해서는 중국과 러시아도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 북한이 6번을 핵실험을 했거든요. 네. 2006년부터 6번을 했는데 계절을 쭉 보면 여름을 빼고 봄, 가을, 겨울에 했어요. 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이제 장마철 뭐 아마 그런 것들도 고려가 됐겠죠. 그러니까 6, 7, 8월에는 핵실험한 저희가 없습니다.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요. 시간은 또 오전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도 지금으로 봤을 때는 이제 조금 있으면 장마철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비 오면 좀 핵실험하기 어려운가요? 예, 그런 건 뭐냐면 이제 계측 장비 이라는 것이 이 습도 이런 데 굉장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다면 장마철에 접어든다면 일단 핵실험 시기가 조금 더 뒤로 늦춰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것이 8월 달에 한미연합연습이 있기 때문에 연합연습을 하게 된다면 그 연합연습을 빌미로 아마 9월 달이나 이렇게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끝으로 그럼 만약에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한미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북한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것인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두 가지 접근을 할 겁니다. 하나는 군사적이고 하나는 이제 비군사적인 것인데 군사적인 걸로 말하면 이미 한미 정상이 합의한 대로 이제 연합연습의 강도를 고도화시킬 겁니다. 과거의 상황으로 이제 바뀔 것이고요. 특히 핵 추진 항공모함이라든지 잠수함이라든지 미국의 전략 자산이 아마 한반도로 전개를 하게 될 것이죠. 그리고 이 뭐 B1B라든지 지금 구함이라든지 일본에 많이 전략 자산들이 전개가 돼 있거든요. 뭐 북한이 핵심을 한다면 그런 무력 압박 할 것이고 또 한 가지 비군사적인 것은 이제 그동안 쓰지 않았던 이 대북 제재 카드,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향한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 이런 것들을 아마 사용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아니 대북 제재를 저렇게 지금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저게 북한 정권에 고통을 안 주는 겁니까? 주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2018년에 대화에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제재를 풀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중국, 특히 중국이 이 북한의 뒷배를 봐주고 있는 거죠.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면서 석탄도 구매해주고 뒤에서 계속 이 석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고 이런 문제들이 지금 김정은의 저런 도발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뭐 남측을 향해서 공식적으로 강대강 정면 승부를 선언했기 때문에 앞으로 도발 수위가 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